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TV 스페셜 방송이 이제 10시에 끝나서 아마 오신 분들도 있고 문자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제 특강이 어, 특강이요. 제가 이번에 3월 18일 날 잡혔습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요렇게 특강이 지금 3월 18일 날 잡혔는데 이게 이제 특강이거든요. 3월 18일 날. 아마 이게 3월 18일 날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TV 스페셜 보면서 야, 저 방법 괜찮다. 왜냐면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게 있으니까요. 근데 요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들 QR 코드 찍은 사람 있죠? 방송에서. 그러니까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찍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페셜 자료집. 예. 스페셜 예, 나중에요. 천더블님 나중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스페셜 이렇게 요거 가입을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자료 신청하신 분 있죠? 요거 제 홍보 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아마 쿠폰이 나갈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입할 때 쿠폰이고, 그러니까 꼭 그 쿠폰을 가입을 해 놓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쿠폰을 가입하시면 그 쿠폰을 가지고 아마 요거를 가입할 때 좀 더 싸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에 이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종목 있죠? 그러니까 상반기 급등주 8종목을 제가 이제 요 분석에 근거해서 제가 아마 이렇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근데 특강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제 TV 스페셜 듣고 궁금했던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거는 그날 Q&A 토론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날 충분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강 TV 스페셜에서 했던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번에 특강을 꼭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강 들으면 당연히 1개월 라이브 방송 무료 드리는 거 아시죠? 쿠폰은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예, QR 코드. 그러니까 QR 코드나 아니면 음, 제 홍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셔서 요 자료 신청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쿠폰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특강을 들으면 재가입 할인 쿠폰 들어가니까 요거는 나중에 얘기고 처음 가입할 때는 아마 좀 이게 QR 카드 찍으신 분들 그런 분들 아마 쿠폰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쿠폰 같아요. 제가 쿠폰을 잘 안 주기 때문에 요즘 거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드렸는데 요즘은 거의 안 드립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시간대를 좀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끝날 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인가? 작년 12월 달에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아마 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졸교TV에서 보면, 이 동영상 보면 작년에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인가요? 그래서 1월 8일 날
이제 시황보다는 개별 종목 매매만, 그러니까 우량주 하지 말고 개별 종목 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1월 8일 날. 이전에도 아마 테마주 이렇게 12월 9일 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순환매 장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량주를 매매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초까지.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졸교라는 사람은 우량주만 하는데, 왜 개별주를, 어, 이렇게 장세가 온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량주는 아마 상반기 못 갈 거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이런 형태의 흐름들은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3월 FOM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는 분이 PC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CPI까지 발표 날 때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약간 불안해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뭐라고, 이거 예, 녹방 됩니다. 그 녹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유튜브 졸교 TV 있죠? 요 졸교 TV 여기다가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제가 여기다 다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졸교 TV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여기에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PC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PC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PC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에는 그 구글에서 그 패드 워치를 들어가 보면 이 3월달 FOMC가 25pp가 월등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PC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패드 워치에 들어가면 50pp 인상 가능성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추세라서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 없겠죠. 없는데 그래도 시장이 그런 어떤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흐름 때문에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자주 얘기 드렸습니다. 뭐 오늘 새벽 12시에서 1시까지 이제 새로운 시황 버전이 나오니까 그게 꼭 보시면 됩니다. 한국경제TV에서 오늘 저녁 12시에서 내일 새벽 1시까지 이제 5강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는 시황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그 전에 이거 발표됐습니다.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한국 수출 증감률 발표됐거든요. 근데 지난 1월 달에 마이너스 16점,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마이너스 16.6을 찍었는데 이게 좀 올랐어요. 마이너스 7.5로. 그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금. 뭐, 이게 9조까지 올라갔다가 6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좀 떨어지고 있긴 해요. 외국인들. 기관은 어차피 3조 이상. 그러니까 기관들은 지금 장에서는 주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한 16조, 17조 정도 되죠. 아직까지는. 예, 이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매수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수출 증감률이 막 마이너스 떨어질 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 이렇게 막 플러스일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2021년도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요. 2021년도 상반기도 엄청 많이 팔았고 작년 3분기부터 많이 샀는데 보면 수출 증가율이 어, 이때도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팔았고 이때도 20% 찍었는데 무지하게 팔았고 계속 마이너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게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딱 올라왔다는 거 이건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올라오는 거나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아직은 경기 자체가 헤비하게 가는 형태는 아니구나.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요것만 보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경기가 바로 그냥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올 가능성은 좀 작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 증가율을 봤어도 그렇고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게 이건데요. 신용융자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신용융자가 올라오면 좀 피곤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올라올 때마다 지수가 폭락하고 신용자 다시 내뱉고 다시 올라올 때마다 폭락하고 내뱉고 저거 결정적인 거는 작년 2월 22일에서 6월 14일까지 신용자 또 올랐는데 작년 하반기에 폭락했죠. 그리고 11월달 신용자가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12월달에 또 엄청나게 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1월달에 시장 올라갈 때 다 뱉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역대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2월 한 달만 보면. 지금까지 신용유자가요. 1조 6천억을 돌파했던 적이 제가 데이터를 다 살펴보니까 2021년도도 없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시장이 끌어올릴 때 그때가 월간 기준 제일 많았고요. 박스권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1조 6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여기서 나 지금 신용 쓰고 있다. 7번. 난 신용으로 지금 코스닥 종목이나 이런 것들 매수하고 있다. 7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신용자가 올라올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왜 올라오는 걸까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용유자는 대부분 다 개인들이 사니까요. 그래서 어,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기 때문에 신용자가 올라올 거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폭락을 하는 거니까 폭락하지만 이제 단계에 큰 하락 포인트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용융자가 올라오는 이 수급을 저는 다르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1번의 시나리오는 개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신용을 쓴다는 그냥 추세다라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지금 요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재밌는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코스닥에서요, 기관들이 1조 이상 매도를 했어요.
기관입니다. 기관.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3조 이상 매도를 했어요. 기관입니다. 아, 근데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데 코스닥 이 종목 장세로 가죠. 그죠? 그것도 꽤 잘 갔습니다. 예, 1월에서 2월까지 나쁘지 않게 갔단 말이에요. 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칠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까지 봤던 신용장고의 패턴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가 하면 어 이게 2월 달에 하나, 둘 이거는 거의 없으니까 제외하고 딱 두 번을 제외하고 신용장고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만. 근데 2월 달 시장이 잘 견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관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 가입 안 하신 분들 꼭 가입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요거를 꼭 보세요. 제가 특집 방송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을 제가 10종목, 김동엽 대표가 10종목을 했는데 제 종목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혹시 이 특집 방송 보신 분 7번. 그러니까 올해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1위 종목을 얘기했는데 1위 종목이 클래시스였는데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합해갖고 지금 8% 상승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얘기했. 그러니까 요 종목은 꼭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종목 10종목만 제가 편집해서 18분을 올려놨습니다. 그죠? 예. 다들 안 보시나? 특집 방송이었는데.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 파트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종목을 제가 베스트 20종목인데 제 종목만 10종목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됐죠? 어때요? 종목 분석 재밌었나요, 그때?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남들하고 분석이 좀 포인트가 좀 달라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1위로 얘기했던 클래시스가 지금 이틀 동안 지금 8%가 갔나 9% 갔나 그랬을 거예요. 돈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중기적으로 이제 제가 좀 주주 가치 쪽으로만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들 제가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꼭 보십시오. 그 유튜브 가입을 하셔서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는 당연히 보고 있을 테고 요거는 꼭 보세요. 요거 그 종목 10종목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원점으로 와서 그 여기다가 조일교 TV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기관이 파는데 코스닥이 종목 장세로 가네? 그러면 지금 코스닥 종목 장세를 이끄는 세력은 기관이 아니면 누구지? 그 스마트머니.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스마트머니가 주도하고 있구나.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 개별주 장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스마트머니는요, 수급 주체가 개인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면
근데 재밌는 거는 어, 만약에 지금 시장이 어, 뭐 실리콘2라든지 모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폐배터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SM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코스닥의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전형적으로 상승시키는 종목만 상승하는 장세죠. 맞나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스마트 머니는 개인으로 수급 주체가 잡히니까 근데 이게 첫 번째 케이스는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그냥 일반 개인들이 예, 신용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스마트 머니가 땡기는 놈만 땡기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스마트 머니였어요. 근데 얘가 최초 시작은 내가 한 100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스마트 머니가 시작을 해서 어떤 특정한 섹터를 올렸잖아요. 근데 걔 특정한 섹터들이 플러스 50%가 수익이 났어요. 난 상태.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돈이 없어. 더 살 돈이.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더 끌어올려서 개인들이 붙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오도록. 해야지 물량을 넘기죠. 그죠?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또 간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근데 돈은 없어. 근데 신용융자를 잘못 쓰면 이게 잘못하다가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내가 50%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이 신용융자를 내가 50%를 더 사용해도 돼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신용융자가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때 물타기 했을 때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올라갔을 때는 리스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1월 달에 먼저 1차 상승을 했잖아. 그러니까 1월 달에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2월 달에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살 때는 신용을 안 쓰는 거죠. 스마트 머니가. 그냥 자기 원금으로 하는 거죠. 100억이면 100억. 근데 2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끌어올릴 때는 이제 얘네들이 신용으로 끌어오르는 거예요. 돈이 예전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장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래서 지금 스마트 머니의 신용 잔고도 많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거나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하시는 분 3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저는 약간 분석을 좀 이렇게 위주로 시장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시황을 제가 좀 남들보다 잘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뭔 의미인가 하면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신용을 150% 써서 이제 올리는 구간이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스마트 머니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100%를 상승시켜서
그 다음에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실을 하면, 그러니까 그 이익실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막 물량 넘기고 이런 형태니까. 그러면 내가 한 60%밖에 못 먹어요. 40%는 빼면서 이익실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매도하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렇지 않고 150%를 올려서 그 다음에 주가를 이제 예, 이제 주식을 던지면서 이익실을 한다. 이렇게 되면 100% 선까지 눌림목을, 그러니까 100% 선에서 내가 이익실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주식을 던지라 하더라도. 근데 그 위에 부분만큼은 50%는 신용융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용융자를 먼저 던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금으로 땡긴 거하고 신용융자를 땡긴 게 있다면 신용융자를 먼저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가 개인들의 신용융자로 올라오는 거든 아니면 스마트머니 신용융자로 올라오는 거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보면 똑같잖아요. 그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합니다. 언제든 이 시장의 하방 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스마트머니가 올리는 형태의 흐름은 개인들이 따라왔을 때 그 위에다가 신용융자 물량을 이익실을 해야 되니까 어떤 개인들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그런 2차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 안 빠지겠죠. 왜냐하면 그 스마트머니가 사용하는 신용융자 50%는 주가를 땡겨서 개인들에게 넘겨야 되니까 그 땡기는 동안은 신용융자가 안 나오겠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2월 달에 신용융자가 이렇게 올라와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잘 버티는 거는 어쩌면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스마트머니가 일종의 이런 어떤 전략을 시장에서 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지금 얘기가 어렵습니까? 제 설명이 좀 어려우신 분 4번. 괜찮아요, 뭐 우리끼리. 예? 어, 없나요? 예.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또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는 종목들을 따라 살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땡기는 종목들 따라 살 때는 약간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스마트머니가 배신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50%는 신용장고이기 때문에 신용장고는 어떤 해외적인 악재라든지 돌발적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50%를 더 사서 끌어올리면서도 항상 신용장고는 제일 먼저 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 돌변하면 얘네들 신용장고부터 먼저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신용장고의 흐름은 그러니까 중기 투자는 중기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조금 뭐 걱정을 안 하는 게 어차피 오늘도 수출입 증가율을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 그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했는데 계속 지금 외국인들 중기적인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신용장고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7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대표님 만약 나스닥 지수가 폭락 즉 3월 14일 예상외로 스피아이가 높게 나와도 스마트머니 돈의 힘이 개별주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나스닥이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오면 그 스마트머니는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그, 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마트머니가 3월 14일 전에 좀 이상하게 좀 과도하게 지금 시장 이렇게 1등주 섹터를 좀 이 과도하게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거지로 땡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도 3월 14일 날 CPI가 3월 23일, 24일 FOMC에 영향이 많이 미친다는 거 아니까 그 전에 빨리 땡겨 놓는 것 같아요. 그래야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높은 가격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죠? 예. 그래도 7님 이해되시죠? 주식신공님 스마트머니가 끌어올렸는데 그게 갖는 의미가 뭔가요? 있죠. 왜냐하면 저는 올해 주식시장을 제가 연초에 제가 작년 또 12월 달도 얘기했고요. 올해 1월 달 1월 초에도 얘기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저는 상반기 강세, 하반기 약세로 제가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식은 상반기 중에 다 정리를 하라 그랬는데 스마트머니가 하반기가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스마트머니도 올해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걔네들이 노리고 매집했던 그런 모든 테마 급등주는 순환매로 다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관들이 왜 매도를 하는지는 수치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기관들이 매도하는 거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달에 71조의 고객 탁금 있다가 47조로 빠졌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개인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이나 지수가 반등하면 그러면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는 추세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접 투자는 고객 애탁금으로 빠지는 경우고 그 다음에 간접 투자는 펀드를 환매하겠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새를 스마트머니가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호랑이는 외국인이니까요. 뭐 여우가 없는 틈을 타서 하이에나가 막 기승을 부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머니가 끌어올렸다. 그게 갖는 의미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얘네들이 원하는 승부를 다 보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주식신공님? 그래서 얘네들도 상반기 중에 올해 연간 수익률 다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반기 중에 그 급등주에 대한 순환매, 개별주에 대한 순환매 장세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스마트머니가 이렇게 주도하는 시장은 그 좀 과하게 올라가면 항상 스마트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용잔고에 대한 50%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손절 라인을 칼같이 딱 잡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언제든지 또 새로운 주도주로 확 바뀔 수가 있거든. 아직은 그게 없기 때문에 가는 건데 언제든지 새로운 주도주가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저 주도주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이익션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갖고 또 새로운 주도주를 끌어올리겠죠. 그러니까 되게 상반기 중에는 이런 어떤 개별적인 메커니즘이 계속 돌면서 아마 스마트머니 장세가 좀 세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은 어차피 못 사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관들은 거의 못 사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17조 샀잖아요. 그죠? 자, 17조 샀는데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에 대한 제가 평균 매수 단가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면 그러니까 작년 3분기니까 7월 1일부터잖아요.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던 7월 달부터 샀던 평균 단가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중에서 한 4, 50%는 쇼커버링 같고 기존의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같고 나머지 50%는 신규 매수 같은데 이건 길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어차피 못 사고 그 다음에 스마트 마니 장세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말무님, 제가 방금 들어왔는데 실권투나 모아 데이터가 스마트머니가 주도한 상승이라 말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일단 안 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모아 데이터나 실권투를 주력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좀 입질하면 스마트머니가 뒤에서 땡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형태죠. 지금의 개별주 상승은 제가 볼 때 코스닥의 개별주 상승은 외국인들의 한 30%? 뭐 2차전지 소재는 다 외국인들이 사겠죠. 그리고 그걸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개별주는 다 스마트머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머니의 신용잔고 물량이 이익 실현하는 그 시점에 아마 시장은 약간 출렁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아직은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제 기존 주도주를 땡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항상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 18일 날 특강할 때요. 제가 TV 스페셜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 있죠. 요거에 대한 부분들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 하면서 다음번 주도가 될 수 있는 개별주 있죠. 저는 우량주 안 합니다. 올해 우량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2천억에서 한 2조 사이 종목만 올해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제가 8종목을 제가 얘기 드릴 테니까요. 꼭 그 특강 때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뭐 쿠폰도 나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마트머니가 이게 조금 이렇게 개입을 하는 그런 어떤 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장세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가 땡기면서 2700선까지 땡기겠죠. 그죠? 예, 그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는 지금 3월달, 4월달 주도주를 미리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미리 이제 실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콘투나 모아 데이터 이런 것들 제가 1월달에 다 발굴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3, 4월달 이제 주도주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AI나 로봇이나 뭐 소재가 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쟤는 이제 스마트머니가 언제든지 간에 이제 신용장구가 매도되고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뭐 당장 3월 달부터 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더 당긴다고도 이상할 거 없고
그러니까 저 정도 가격대에서 우리가 들어가? 그것도 특히 모아 데이터나 실리콘투 같은 그런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주식을?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3월달, 4월달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유료 회원은 그런 이제 3, 4월달 주도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월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잡고 있고요. 스마트머니는 흔히 말하는 세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머니 앞에 스마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꽤 똑똑한 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큰손 집단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결집력이 센. 그러니까 펀드로 얘기하면 해치 펀드 정도 성격이 강한 그런 머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흐름들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유 감사하긴 뭘 감사. 예,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여기다가 많이 올려놓을 거니까요. 제 유튜브 구독 많이 하셔서 꼭꼭 보세요. 예.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주주 친화 정책 요거 꼭 보세요. 제가 종목을 잘 안 올리거든요. 근데 10종목이나 올려놨습니다. 제가 종목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0종목이나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중기 종목으로. 그러니까 꼭 보세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들하고 저희가 지금 유료 회원들이 하는 종목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가총액이 좀 올해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똘똘한 종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방송에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매집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이 기존의 그 섹터들이 너무 세니까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의 1등 주그룹을 그러니까 손절 잡고 따라 붙든지 아니면 다음번 주도주를 매집을 해 놓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거는 손절 기준이 정말 엄격해야 되죠. 왜냐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 잘못 붙었다가 진짜 손절 못하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고 저희는 아마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마트 머니가 한 4월 달까지, 그러니까 5월 달 FMC 전까지, 또 6월 달 FMC 전까지는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한경TV로 뵀었는데 모습 예전이랑 똑같으시네요. 20년 전이면 매일 100만 원님도 나이가 꽤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1999년도에 한국경제TV를 처음 출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년째죠, 올해로. 그러니까 24년째 한국경제TV를 출연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오래 했어요. 근데 나이에 비해서는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경제TV 출연할 때 제가 20대였는데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20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하신 분이 다 올드하신 분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TV 이제 저녁 방송 안 하다가 TV 스페셜 방송을 하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다가 아니 30대 뭐 정도 보이는 뭐 친구가 나와서 뭐, 뭐 특이한 억양을 가지고 뭐 이상하게 방송을 하네? 막 이런 하네? 막 이런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게 나를 디스하는 건가 칭찬하는 건가? 이게 뭐 되게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예. 예. 이게 디스인지 칭찬인지 잘 보면 디스 같은데 안 보면 또 이게 또 잘 보면 칭찬이잖아요. 예. 제 나이가 지금 올해로 52살인데 예. 근데 어쨌든 칭찬 맞죠? 그렇게 받고 가야 되겠죠? 예. 억양이야 뭐 어차피 경상도 억양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면 매일백만님도 대학생이었으면 지금 꽤 많이 나이가 드셨네요. 예. 저랑 같이 나이를 이제 먹건. 그래서 한 방송사에 24년 동안 계속 출연하는 게 쉽지는 않죠.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꾸준히 제 관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방송을 많이 줄인 형태.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많이 나오는 걸 그렇게 소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 4월 말이나 5월 초, 그러니까 5월 FMC 전까지는 전까지는 그냥 하락 변동성은 좀 있겠죠. 왜냐하면 CPI가 잘 나오고 막 이렇게 CPI가 뭐 높게 나오고 이러면 하락 변동성은 있지만 종목 장세로 가지 않겠나,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황보다는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미리 제가 얘기했던 건데 제 유튜브 보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1월 8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렸죠. 당분간 시황보다는 개별 종목 매매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1월 8일. 예. 그래서 그렇게 시황보다는 개별 종목 그 장세에만 이렇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상반기에 돈 못 벌면 주식으로 수익 못 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는 힘들다. 엄청 힘들다. 무지 힘들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게임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스마트머니도 알기 때문에 스마트머니가 상반기에 이렇게 종목 차별화해갖고 땡기는 놈만 땡기는 겁니다. 제가 하반기 왜 힘든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왜 힘들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하반기 왜 힘든지 얘기 드릴까요? 김영익 교수께서 이번 주에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명목 GDP 대비해서 저평가다. 그래서 명목 GDP를 반영하면 지금 지수가 3,000선에 와야 된다. 이렇게. 자, 이 얘기는 지금 저평가된 건 맞죠? 근데 주식시장이 이제 이렇게 펀더멘탈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왜 이런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왜 최근에
소매 판매가 또 없어졌구나. 왜 소매 판매가 잘 나오고, 왜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왜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잘 나오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있습니까? 아, 없으시죠? 어, 일단은 미국은요, 그 이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트럼프 때부터 그렇게 했다가 바이든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어, 일자리는 많은데 미국 어, 미국인들만 취직을 하니까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임금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바이든이 왜 트럼프 정책을 고수할까? 이거 한번 어, 예, 그러니까 왜 이걸 고수할까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는 공화당이고 여기는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데, 김영익 교수가 그 얘기도 했죠. 아마 2분기부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갈 거라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김영익 교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미국의 GDP가요. 작년 12월 4분기에 꺾여야 됩니다. 근데 받쳤죠. 그래서 왜 GDP 수정률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고용지표도 잘 나오고 소매 판매, 물론 이제 소매 판매가 잘 나오는 건 미국의 연금 제도, 그러니까 연금 수령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율이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이렇게 8.7%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도 있지만요. 근데 어, 어쨌든 고용 지표도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왜 트럼프 정책을 고수할까를 고민을 해봤더니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이 만약에 그대로 트럼프 정책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리쇼링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이 리쇼링이 뭐냐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만 미국에서 판매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제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아마 마이너스로 갔을 것 같아. 벌써 마이너스로 갔을 것 같아, 성장률이. 근데 이것 때문에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죠. 그게 이제 트럼프가 했던 걸 바이든이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민 정책도 수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 약간 이거는 어, 음모론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기준금리를 미국이 475bp를 올렸거든요. 이게
1900 아서 번스 이후로 가장 급격하게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보세요. 6.40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 몇 년에 걸쳐서 올린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단기에 기준금리를 475pp를 올렸는데 그것도 빅 스텝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까지 올렸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6.4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렸다고 하기에는 냄새가 납니다. 즉 뭐냐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페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공급 측면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꺾이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서 왔나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갑자기 금리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시간이 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공급망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방법은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해서 전쟁 끝내면 되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민 정책을 완화시키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보다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7번. 어려워요?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자국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으면 달러가 약세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미국의 GDP가 원래 같으면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고요. 그러면 미국 내 투자 자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에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강달러 정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쇼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얘네들이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이익을 보잖아요. 셰일 오일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군수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은 이걸 만약에 타협을 해보면, 타협을 해버리면 트럼프 정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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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 이제 중간 선거에서 또 질 수 있거든요. 이민 정책도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는 읽지 않으면서 실리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는 기축통화도 지키고. 근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김영익 교수님의 전망이 맞다면, 미국 경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이제 초강세가 멈췄잖아요. 이렇게 강달러 정책을 쓰고, 미국의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초강세가 안 돼요. 즉, 뭔 얘기인가 하면, 미국이 처하고 있는 이런 정책의 후유증, 그리고 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본격화 될 것을 미리 시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연준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이 언제라든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니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무역전쟁 이거 다시 좋게 만들어버리고 이민정책을 수정하면 급속하게 물가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연준도. 그러니까 파월이 지난번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나 미국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기축통화에 대한 지위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근데 결국 보세요. 강달러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강달러 정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약한 국가가 다 죽죠. 근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비밀이 숨어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재밌어요? 내가 종목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해갖고 재밌어요? 제가 올해 상반기만 보고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보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관점이 이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건 게 뭐냐면 1대1로 정책이었죠. 가장 많이 과시했던 거.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의 첨단 기업들은 일단 눌러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눌러놓은 거 뭐냐면 강달러 정책을 쓰면서 그 다음에 약한 국가를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달러 정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약한 국가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 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강달러 정책을 사용하면서 약한 국가의 경쟁력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 적게 올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하면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에 다 대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써버리면 이 국가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부도 위기에 몰리죠. 그러면 중국의 1대1로 정책도 치명타를 입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융시장도 엄청나게 치명타를 입죠. 왜냐하면 어차피 부동산 GDP의 70%인 부동산도 지금 맛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강달러 정책은 다른 의미로 보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고 미국의 GDP 성장률을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을, 저렇게 까부는 중국을 한 방에 보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책일 수도 있죠. 무서운 정책인 거죠.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인플레이션 높아서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걸 또 전 세계의 언론들은 다 받아서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페드에 낚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는 안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종목 장세로 가겠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가 이렇게 상반기에 기관들은 파는데 상반기에 막 종목을 막 순환매시키고 올리고 막 이런 거는 하반기에 시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도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에? 아는데 절대로 가만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일본의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망해갔는가를 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지금 국제 공조가 다 무너졌죠. 그럼 나중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공조 하나도 안 됩니다. 서로 끝까지 가보자.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의 싸움에서 어떤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갖고 싸움이 크게 붙어버리면 이제 결국은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 하면 고소 고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저는 그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면 상반기 중에 빨리 주식에서 수익 내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장은.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희는 하반기는 지수 선물만 매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식은 거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침 3일절부터 시작해서 3일절 거룩한 날에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서 상반기만 주식하고 떠나시는 게 맞아요. 예. 지금의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나 유럽도 그렇고요.
나중에 위기 오면 이게 공조가 될 것 같으세요? 자존심은 자신들 다 꺾였는데.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짜 앞으로는 정말 힘들어지는 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중국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못 죽이잖아요. 중국은. 일본은 이제 환율로 죽여버렸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페드나 파월이나 미국에 낚인 거예요. 그게 제가 뭐 요즘 막 이렇게 뭐 CPI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속으로는 방송 나와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웃어요. 문제는 그게가 아니다고. 이번에 문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단도 거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3, 4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만 매매하고 이제 우리는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안 돼. 한 1년 동안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이런 얘기를 뭐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3월 18일 날 하니까 특강 가입합니다라고 해서 특강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특강보다는 대표님의 이런 얘기나 이런 시황관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이걸 가입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을 가입하시려면 ARS 결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특강을 하시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8일 날 특강을 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 미리 예약을 걸어놓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뭐 기술적 제가 TV 스페셜에서 기술적 분석하니까 뭐 아침부터 뭔 기술적 분석이냐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기술적 분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양념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펀더멘탈적인 어떤 분석을 끝내놓고 기술적 분석하는 거니까.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예. 공방 이벤트 하죠. 하는데 아마 여기 가입을 해 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홍보 페이지 있잖아요. 요 홍보 페이지 가입을 해 놓으시면 가입을 해 놓으시면 자료집 신청해서 가입 지금 한 280명 가입돼 있는데요. 가입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한테 아마 할인 쿠폰이 갈 겁니다. 제 가입할 때 할인 쿠폰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특강을 하기 위한 할인 쿠폰이 갈 겁니다. 예. 그럼 그때 이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직 특강 창이 열려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 이벤트를 하기에는 제가 이제 가격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작년에 66만 원이었는데 제가 이게 라이브 방송을 좀 줄였어요. 10시까지인가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좀 낮춰놨기 때문에 굉장히 싼 형태예요. 물론 이제 올해 6월달 파생으로 전환되면 아마 1개월에 66만 원으로 올릴 건데 그 올리기 전에 좀 연장 결제를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한테 그러거든요. 한 3개월, 6개월 계속 연장 결제 해놔라. 갑자기 50% 올라가니까. 파생은 좀 비싸게 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 소재 AI 로봇들 주도주는 상반기가 아니고요. 소리사랑님. 상반기가 아니고요. 상반기가 아니고요. 스마트 머니들이 팔기 시작하면 바로 꺾입니다. 2차전지 소재는 몰라도 AI 로봇 같은 경우는요.
지금 스마트 머니가 어거지로 땡기는 것 같아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반기 내로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진지하게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어, 어, 아니요, 계속 가져가긴 아니고 좀 눌림목 받겠죠. 근데 소재주는 이게 중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한번 눌림목을 받고 가겠죠. 예. 잠깐만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 다 여쭤보는 건데 지수 선물, 그러니까 와우넷에 지수 선물 실전 매매 반을 만들면 제가 오픈을 하면 수요가 없나요? 아니 와우넷에서 이거 만들면 수요가 없다고 그러고 대부분 다 주식한다 그러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식할 생각이 1도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무서운 시장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을 자꾸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수 선물 실전 매매 반을 만들면 옵션 안 할 거고요. 옵션은 하면 안 돼요.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면 혹시 가입할 의사가 있는 분 진짜로 솔직하게 내가 이거 한번 와운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 왜 많은데 없다 그러지? 아니 제가 얀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지수 선물 어, 제 지수 선물을 파생을 제가 한 30년 했거든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주식은 정말 좋을 것 같은 종목도 있죠. 한 8종목을 매집을 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8종목만. 그리고 단기 추세를 주식으로 하지 말고 주식 왜 팔았다 샀다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로 단기 추세를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치도 되고. 그러니까 주식을 100%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정말 좋을 것 같은 종목 제가 앞만 눈 씻고 살아봐도 10종목이 안 넘는데 그런 종목 8종목 딱 매수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70% 정도 해놓고 나머지 30% 정도만 가지고 이걸 하면 되잖아요. ETF는 하면 안 됩니다. ETF는 특히 곧버스라든지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시간 가치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나중에 제가 TV 스페셜 8강 할 때 꼭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위험하게 안 하는데 위험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선물이 왜 위험하죠? 참, 옵션이 위험하죠. 옵션이. 어쨌든 뭐 어쨌든 됐습니다. 뭐 그건 됐고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해봐야 뭐 어쨌든 근데 꽤 있구만. 예.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와우넷에서 자꾸 수요가 없다고 지선물 매매반을 자꾸 안 해주네요. 제가 뭐 안 해주면 안 하면 되죠. 뭐. 꼴리는 게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코스피 200 종목, 단일 종목 내 코스피 200 선물지수 관련 교육 참고해 드립니다. 교육 여기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모르세요? 이 8강에도 하고, 여기 지금 제가 다 교육 동영상 올려놨는데, 파생 교육 동영상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요거 홍보 페이지에 신청하면 파생 강의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이론적인 건 다 해놨습니다. 예. 근데 옵션은, 음, 옵션은요, 이게 초단타를, 이게 옵션은, 초단타를 하는 건데, 저는 옵션은 저희가 만약에 파생을 하게 돼도 옵션은 이렇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저희가 이제 진입하고 청산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옵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옵션은요, 시간 가치가,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이 생겨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시간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기 매매법이 있을까요? 제가 한 30년을 제가 어, 파생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 그러니까 제 개인 매매. 그러니까 제 개인 매매는 파생만 하고 있는데 주식은 안 하고 있죠. 왜냐 와우넷에 전문가를 등록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주식 매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는 순간 와우넷 파트너로 계약하는 순간 주식 매매는 금지하게 계약서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개인 매매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파생만 제가 30년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파생 뭐 고수도 되게 많고 저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막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 경력상에서 오는 전 파생이 너무 왜냐면 와우에서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 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 좀 여러분들 금방지게 들리더라도 시황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자탄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동의하시면 7번입니까? 예. 다들 이렇게 동의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황과 관련해서 어, 어, 조금 제가 건방지게 얘기 드리면 어, 그러니까 와우넷의 어떤 전문가의 시황관을 보더라도 어, 좀 뭐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시황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30년을 했기 때문에 파생을 좀 남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선물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가 하면 파생은 제가 개인 매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 먹거리를 왜 공개합니까?
그래서 파생을 일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지수 매매, 지수 선물 실전 매매반을 그러니까 저는 파생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지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옵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쨌든, 주식 선물은 안 하나요? 제가, TV 스페셜 8강이 파생인데, 여러분들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은, 주식 선물에 대해서 아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옵션은 뭐 제가 선물에서 진입하고 청산할 때마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전 시간 가치는 이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레버리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최소한 5배에서 10배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옵션은 이게 그 승수 효과가 커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50만 원 넣었을 때 10배도 날 수 있다는 그런 하기야 뭐 투기에서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하겠습니까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왜 주식 선물을 안 하는가를 제가 이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주식 선물 왜 하죠? 좋은 주식 잘 발굴해서 보유하면 얘 2배도 가고 3배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파생할 때의 철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식으로 할 수 없는 대안 상품만 나는 파생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식 선물은 이미 급등주라는 대안 상품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옵션도 ELW라는 대안 상품이 있어요. 안 하지만 이것도 대안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지수 선물은 대안 상품이 없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지수 ETF가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대안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ETF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 선물을 매매해서 수익이 나도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손해가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박스권에 갇히면. 이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걸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지수 선물을 할 때 지수 ETF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 대안 상품이 안 돼요.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그러니까 주식 선물을 할 바에는 급등주 하면 되고요. 옵션 할 바에는 ELW 할 수 있어요. 다 대안 상품이 돼요. 근데 지수 선물은 지수 ETF가 절대 대안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 강의를 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선물 강의를 되게 쉽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지수 선물은 위험한 게 아니고요. 위험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 몰라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지수 선물은요, 그러니까 곧버서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이게.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치가 죽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상승하는 구간에만 매매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에만 매매하지 박스권에 들어가면 얘는 시간 가치가 계속 깎여요. 근데 지수에서 상승장이 오거나 하락장이 오는 경우는 전체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 한 2, 3년밖에 없어요. 나머지 7년은 전부 다 박스권 장세예요. 그 다음에 주식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레버리지를 보고 하거든요. 이런 레버리지를 보고. 아, 제가 파생각이나 또 한번 해줘야 되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 선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 이거 얘기하면 또 한 시간인데, 안 되는데. 제가 어쨌든 나중에 제가 파생강의 할 때 특강을 한번 하고 할게요. 근데 특강 때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건 안 돼요. 이거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지수 선물은 대안 상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은 그 대안으로 급등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안 상품이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급등주는 매수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식 선물은 매수나 공매도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파생을 한다면 주식 선물까지는 넣을 수 있어요. 왜? 대안 상품이 없으니까. 그 저는 파생을 하더라도 대안 상품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파생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음, 파생 강의는요 다음에 할게요. 4월 달에. 예, 그렇게 해서 파생 강의는 이 가격은 안 되죠. 이 가격은 안 되고 파생 가격은 최소 66만 원 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파생 가격은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저는 파생 가격이 66만 원 그러면 대한민국이 제일 쌀걸요. 그러니까 파생을 정말 허접하게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뭐 77만 원, 88만 원, 뭐 99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요 많은데 그리고 파생이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상품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어디 가서 옵션 하든지 뭐 주식을 하든지 다른 전문가에서 주식하면 되고 우리는 딱 3천만 원만 가지고 파생을 하면 돼요. 지선물 파생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파생 강의하면 파생 교육을 하면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다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준하고 미국에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 떨어지니 이걸로 갖고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특강을 좀 들으시는 분은 근데 1,000만 원을 하면 후달려서 안 돼요. 반대 매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진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후달려서 안 되고 좀 여유롭게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예. 뭐 3천만 원 뭐 주식 빼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3월 달에는 제가 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제가 이제 파생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4월 달에 오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아마 하지 말으면 안 하죠. 뭐 학원에서 있으면. 저도 재매매하는 걸 굳이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생 꼭 공부해 놓으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 진짜 힘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파생을 미리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주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순환매, 예, 그런 쪽으로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입해서 들으실 분들은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강 들으실 분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조금 싸고 특강도 뭐 요 정도 가격에 하면 되니까요. 예. 파생반은 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생은 이게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파생 강의하려고 지금 온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고요. 뭐 나중에 딱 기회가 되면 또 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한국 수출 증가율 들어갔는데 7.5로 올라왔습니다. 다행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수출 증가율을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한 2,700선 가면 플러스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칠 겁니다. 예. 플러스 한 10%대로 올라오면 시장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제가 오늘 저녁 12시에서 새벽 1시 강의 때도 했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요. 수출 증감률이 16에서 40%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때 신문 기사를 보시면 역대 최고의 수출이다. 수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글로벌 경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호경기가 한 몇 년 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났어요. 근데 2021년도 16에서 40% 올라갈 때 외국인들 안 보세요. 싹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에요. 이렇게 10% 떨어지다가 20%대 탁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기사가 가장 뭐였는가 하면 이제 수출이 바닥쳤다. 그래서 40에서 20% 12% 떨어지고 올라오니까 이제 바닥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때도요. 외국인들이 싹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막상 수출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갖고 작년 10월 달에 금융위기 나온다. 신용위기 나온다. 그러면서 2100 무너진다. 이렇게 할 때 있죠. 외국인들이 또 싹 사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기억나세요? 패닉 셀링이 나올 때 작년 제가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무방에서 제가 그대로 설명드렸던데 패닉 셀링 2003년 3월 17일 날 코스피가 515 났고 PBR 0.78이고 퍼가 10배 이하였는데 그때 패닉 셀링 나왔는데요. 그때 패닉 셀링 나올 때 아무도 패닉 셀링 나온다는 예상 자체를 못했어요. 그리고 패닉 셀링이 맞아버렸어요. 그리고요,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나올 때 코스피가 892 찍고 PBR 퍼 이렇게 찍을 때요. 그때 어떤 사람도 리만 브러더스가 망한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패닉 셀링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패닉 셀링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1400선 떨어질 때요. PBR 0.599, 12.09일 때 이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지수가 1400까지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패닉 셀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 작년 9월 달요. 2100 찍을 때 0.83 찍고 9.26 찍었거든요. 그때는요. 모든 유튜브라든지 모든 전문가들이 다 신용위기 온다. 금융위기 온다. 패닉셀링 온다. 근데 역사적으로 대중들이 패닉셀링이 온다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 패닉셀링이 안 옵니다.
패닉 셀링은 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왔죠. 이걸 제가 작년 10월 달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무방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유튜브나 모든 사람들은 패닉 셀링 온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어때요? 7월 달부터 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수출입 증가율은 바닥 모르게 떨어지고 있었고. 참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심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중적인 분위기에 느껴지는 심리를 갖고 시장을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엇박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좀 금방지지만 저는 제 스스로 시황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여러분들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본격적인 패닉 셀링은 언제 나올 거냐? 내년 상반기에 패닉 셀링이 나오지 않을까. 빠르면 올해 연말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시점에. 그래서 상반기 중에 어떤 형태든 간에 주식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특강의 TV 스페셜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 그리고 상반기 급등 예상종 8종목 듣고 싶은 분은 3월 18일 날, 그 전에 이제 해도 됩니다. 근데 아마 올라올 거예요. 결제 번호가 3월 달에. 그럼 그때 보고 결제하시면 되고요. 기다렸다가. 나는 저 사람의 뷰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듣고 싶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요거를 결제해서 아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강의는 자식들하고 같이 들어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들으면 안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는 같이 들으십시오. 제 강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예. 자, 3일절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지수 선물 제가 반은 만들면 바로 공지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파생교육 특강을 하게 되면 꼭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와우네스 보여주다고요. 예. 지수 선물도 이렇게 수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배워야죠. 배워야 되는데 매매 실수만 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파생 실전반을 하게 되면 제가 그 키움 증권에 보면 모의 투자 툴이 있어요. 그걸 제가 라이브 방송에 띄워놓고 할 거기 때문에 모의로 제가 직접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할 거기 때문에 따라 매매만 하면 돼요. 매매만 하면.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뭐 강의가 유익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남은 시간 잘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결제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